지난 편에서 우리는 일제강점기 35년의 긴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독립운동의 불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항복방송이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지자 한반도 곳곳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환희의 뒤편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광복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의 승리로 주어진 것이었고, 이 사실이 이후 역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목으로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누어 분할 점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8선은 원래 임시 군사 경계선에 불과했지만 이 선이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금단의 경계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련군은 8월 말 이미 평양에 입성했고 미군은 9월 8일에야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각각 군정을 실시하면서 한반도는 두 개의 다른 세계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서는 여운형이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이미 조직을 갖추고 자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건준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통치를 시작하면서 좌우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북쪽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빠르게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였습니다. 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 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신탁통치 소식이 전해지자 한반도는 즉각 찬반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김구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 세력은 신탁통치 반대를 강하게 외쳤습니다. 반면 조선공산당 등 좌익 세력은 처음에는 반탁이었다가 소련의 지침에 따라 돌연 찬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은 좌익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좌우 대립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통일 정부를 향한 마지막 시도도 있었습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해준 간 노선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극자와 극우 모두의 반대에 부딪혀 합작운동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1947년 7월, 통일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여운형이 서울 해화동에서 괴한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도 두 차례 열렸지만 이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겼습니다. 유엔은 남북 총선거를 결의했지만 소련과 북한은 유엔 감시단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유엔 소총회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단독으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 선거가 분단을 영구화한다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선거는 결국 치러졌고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재헌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고 1948년 7월 17일 이를 공포했습니다. 국회 간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광복 3주년이 되던 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중앙청 광장에서 정부 수립을 선포했고 메가더 장군도 이 역사적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로부터 25일 후인 9월 9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김일성이 내각 수상에 올랐고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가 북한 전역에 본격 구축되었습니다. 한반도에는 이제 두 개의 정부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분단을 막으려는 마지막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948년 4월 김구와 김규식은 평양을 방문해 남북 지도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남북협상은 아무런 실질적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1949년 6월, 마지막까지 통일을 외쳤던 김구가 서울 경교장에서 육군 장교 안두희의 총탄에 암살당했습니다. 같은 해 미군도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군사고문단 500여 명만 남기고 전투 병력은 모두 물러났습니다.
북한에는 소련의 지원으로 무장한 정예 군대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소련은 T-34 전차와 최신 항공기를 북한에 제공했고 중국 내전을 경험한 조선인 부대가 귀국하면서 북한군의 전력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남한의 국군은 중화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대전차 무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38선 일대에서는 1949년 내내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딘 에치스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에치슨 라인으로 불린 이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발표가 북한과 소련에게 남한 침공 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되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일성은 스탈린을 거듭 설득했고 마침내 소련의 군사적 지원과 침공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마오쩌둥도 필요시 중국군을 파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인민군 10개 사단이 38선 전 구간에서 일제히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군 장병들은 휴가나 외박 중이었고 방어태세는 허술했습니다. 242대의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했습니다. 대전차 무기가 없던 국군은 철갑의 탱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개전 사흘 만인 6월 28일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북한군이 서울로 진격하던 새벽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었습니다. 다리 위에는 아직 수천 명의 피난민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후퇴하던 국군의 퇴로도 함께 끊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대전으로 피신한 상태였고 서울 시민들은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승만은 6월 27일 새벽 방송을 통해 정부는 서울을 사수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전날 밤 이미 서울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 방송으로 피란 시기를 놓친 서울 시민들이 이후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5일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소련은 당시 중국 대표권 문제로 안보리를 보이콧하고 있었고 덕분에 거부권 없이 유엔군 파병 결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냉전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소련의 실수가 한국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즉각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터키, 에티오피아 등 총 16개국이 유엔군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미군 부대들도 전력 부족으로 북한군의 진격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한반도 동남쪽 끝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여기마저 뚫리면 완전한 패전이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은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치열한 낙동강 전투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전세를 단번에 뒤집을 대담한 작전이 감행되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직접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이 실행된 것입니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극심하고 물길이 복잡해 상륙작전에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미 합참도 반대했지만 맥아더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도 예상 못한다며 작전을 밀어붙였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유엔군은 인천에 상륙해 서울 탈환에 나섰습니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개전으로부터 정확히 95일 만이었습니다. 낙동강에서 보급선이 끊긴 북한군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계속 북진했고 10월에는 평양을 점령했습니다. 일부 부대는 압록강 근처까지 다가갔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상황을 중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판단했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중국 인민지원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한국 전선의 비밀리에 진입했습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또 한 번 극적으로 뒤집혔습니다. 영하 수십 도의 혹한 속에서 중국군의 인해 전술이 펼쳐졌고 유엔군은 대규모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대는 포위된 상태에서 혹한과 중국군 수십만 명을 상대로 17일간 사투를 벌였습니다.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다시 북한군과 중국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1.4 후퇴입니다. 100만이 넘는 서울 시민들이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며 다시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유엔군은 다시 반격에 나서 1951년 3월 서울을 두 번째로 수복했습니다. 이후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의 대규모 진격은 없었습니다. 1951년 7월부터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협상은 2년이 넘도록 지리하게 이어졌습니다. 포로 송환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북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협상이 교착되는 동안에도 고지쟁탈전은 계속되었고 단 한 뼘의 땅을 위해 무수한 생명이 쓰러져 갔습니다. 메가더는 핵무기 사용과 중국 본토 폭격을 주장했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 확대를 우려해 메가더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1953년 1월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휴전 협상에 새로운 동력이 생겼습니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소련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반공포로 2만 7천 명을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습니다. 총 3년 1개월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전이 아닌 정전이었습니다. 전쟁은 멈췄을 뿐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남긴 상처는 참혹했습니다. 남북한을 합쳐 민간인 포함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생겨났고 한반도의 도시와 산업시설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6.25 전쟁은 냉전 시대 이념 대립이 한반도에서 열전으로 폭발한 최초의 대규모 충돌이었으며 이후 한국 현대사 전체를 규정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출범한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 그리고 대학생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4.19 혁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